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금융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은 아직은 기본서를 안 하시니까 입문과정 전체적인 틀만 잡으시면 돼요. 자, 부동산 금융으로 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 금융은 나온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부동산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 입문과정에서 볼게. 자, 우리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융통.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담보로 가죠. 그럼 담보에 대한 대출이니까 보통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주택금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금융은 두 가지다. 자, 그래서 주택소비금융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이 있습니다. 주택개발금융.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비금융이냐 개발금융은 자, 그냥 가볍게 본다면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게 소비금융이고 개발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제 소비금융은 저당대부로서 장기 저리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 상환이고 장기 분할 상환이죠. 일시불에 대한 상환을 한다. 일시불 저당대부고 장기 분할 상환, 장기 저리로 가고요. 개발금융은 건축대부예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기 때문에 자, 단계적 대부, 그 다음에 일시불 상환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서에 자세히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게 3개짜리인데. 자, 지분금융이라는 자체는, 자, 이건 자금의 융통을 지분으로 자금을 융통해요. 자, 그래서 자기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면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는 자기 자본 조달이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끔 해서 지분 투자자로서 자기 자본에 대한 우리가 그 지분에 대한 금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나중에 기본서에서 자세히 해드리고요. 자, 지금은 이제 아웃라인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신디케이트라는 회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개발 사업을 투자하면서 이 개발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해요. 출자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하나의 지분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투자회사. 자, 이게 리츠예요. 리츠.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기본서 가서 더 자세하게 할 텐데요. 자,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츠라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자한테 모집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간접 투자로서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우리가 이 유동성이 또 높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본서 가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입니다. 조인트 벤처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 조인트 벤처는 벤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저당 투자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자로 참여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라는 회사가 있죠. 자, 이 회사가 또 증권을 또 발행해서 지분을 판매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은 책에 보시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지분권을 판매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해서 지분금융이다. 자, 그래서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자, 신탁이라고도 해요. 우리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공개 모집한다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공개 모집, 그래서 공모에 의한 증자. 이렇게 해서 다 지분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채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더라도 부채는 뭐예요? 빌린 거죠. 남의 돈을. 그래서 빌려서 자금을 융통해서 들어갑니다.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부채금융은 저당을 설정하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책에 보시면 남에게 자금 빌리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이 채자가 빌릴 채자죠.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은 그 빌린 쪽이 이제 차용증을 이제 우리가 요구하죠. 빌려준 데가. 그래서 그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이나 사채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당 대출 또는 뭐 신탁증서 대출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저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당 금융. 이 저당이라는 자체는 저당을 잡는 게 남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신탁. 자, 담보신탁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이 신탁증서금융, 이 증서에다가 저당을 질권을 잡아서 담보를 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부채금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이 나와요.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자, 이게 이제 저당 유동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MBB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저당 나왔고 채권 나왔다, 담보 나왔다. 그 다음에 회사채가 나옵니다. 회사채 발행. 그 회사채에도 사채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다 부채금융을 또 체크를 하신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부채금융이다. 자, 저당 신탁금융이 이제 담보신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 주택상환 사채,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채권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ABS도 이제 자산담보부채권이에요.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도 모기지를 기초로 해서 자산을 담보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특히 이제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자, 그건 제가 나중에 우리가 기본소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사용할 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금 위험이라는 것은 자, 이 대출자의 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자체는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은 저당에 설정된 후 차입자 소득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채무상환 능력이 감소돼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자, 이건 차입자가 내가 빌린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가 낮아지면 조기상환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출자가 안고 가는 게 조기상환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유동성은 현금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메자닌 금융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은 부채금융과 저당금융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기본서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이제 아웃라인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당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뒤에 보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걸 우리가 배우도록 할게요. 자, 금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고정과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정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금리죠. 자, 변동금리는 변합니다. 항상 이제 인플레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죠. 자, 그럼 고정금리는 책에 이제 제가 명목이자라고 적어놨습니다. 명목은 겉으로 드러난 이자예요. 명목이자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로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설정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계약이자율 또는 어떻습니까? 저당이자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은행이 가지고 가는 실질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인플레를 더합니다. 예상인플레를. 자, 그래서 얘가 1%라면 얘가 3%가 되거든요. 그럼 이 실질이자라는 것은 명목에서 예상을 빼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은행은 그만큼 손해를 봐요. 왜냐? 고정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2%만큼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4%에서 1%만큼 5%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변동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이 변동보다 대출 시점에서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동이라는 것은 대출금리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왜 기준금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 기준금리가 인플레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플레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에 따라 조정이 돼요. CD라는 거는 양도성 예금증서 3개월이고요. 코픽스라는 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로서 은행이 자금 비용을 조달할 때 드는 우리가 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코픽스와 연결이 된다.
그다음에 가상금리를 더하죠. 가상금리는 차입자한테마다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대출금리도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라면 은행은 빨리빨리 이자를 주는 게 짧을수록 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내용은 상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요.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저당 상환 방법은 별표를 3개짜리인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왜 그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환하는 방법이. 그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해서 저당 상환 방법을 봅니다. 그러면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하는 방법이 차입자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원리금 상환이 있죠. 원금 상환, 체증식 상환이 있다. 그래서 아웃라인 잡는데, 자, 원금 균등 상환은요, 우리가 원금이 균등하죠.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이 균등해서 상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금이 이렇게 균등하면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자를 제일 많이 내죠. 왜? 상환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점점 원금은 균등하고요. 그럼 처음에 납부할 이자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상환이 되면서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내야 될 원리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원리금이 제일 많다. 원리금 상환 방식은 체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줄어드니까. 자, 근데 원리금 상환이라는 게 있죠. 원리금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은 뭐냐면 원리금을 균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원리금을 똑같이 내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내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자라는 건요, 이자율을 적용시키는 거는 상환된 금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 안에 원리금하고 있으면 처음에 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냐? 당연히 이자가 세겠죠. 이자가 많고요.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원금은 어떻게 돼요?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요. 자, 체증식이라는 건 뭐죠? 체증식은 처음엔 적게 내라는 거죠. 체증식, 점증식은 처음에는 적게 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처음에 소득이 좀 안정된 젊은 층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원리금을 적게 내다가 점점 많이 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원리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이 좋죠.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체증식이 좀 적게 낸다. 이렇게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만 또 아웃라인을 잡아본다면,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제2절에 가시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저당 유동화의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 유동화가 된다는 건 현금화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조가, 우리 나와 있는 구조가 그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업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3절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장기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저당의 유동화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뭐예요? 우리가 노년이 돼서 60세 이상이 그 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배우자 둘 다 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타는 그런 보증금을 해주고요. 주택 금융 신용 보증금을 해줘요. 그 다음에 주택 유동화 지권을 발행한다는 자체를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를 이제 우리가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 시장이 1차와 2차 있다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금융 파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웃라인 잡으실 때 아까 제가 저당금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부채금융이에요. 저당을 설정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당의 유동화. 자, 이게 이제 저당의 유동화되는 그러한 기본 구조가 되는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금자리론은 보통 무주택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대출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차입자가 있어요. 차입자.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론은 이제 10년 이상,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기 때문에 자, 차입자가 이 무주택 서민이죠. 자, 주택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가요.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자, 그럼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A은행이 어때요? 이게 대출자가 되고요. 대출자가 되고 얘가 1차 대출 기간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면 자금을 대출해줘요. 그럼 자금을 대출해주면 우리가 주택 저당을 잡죠. 저당을 잡아서 채권이라는 거를 이제 얘한테 넘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채권이 하나의 차용증이에요. 그럼 우리가 월급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은행이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자, 우리가 현금 근거가 있고요. 하나는 채권 근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금을 주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하고 채권이 늘어나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해 주기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아까 잠깐 보여드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죠. 자, 공사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HF라고 한다.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유동화를 시키는 중개 역할을 기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자금을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채권을 팔아요. 자, 그래서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요. 팔게 되면은 저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저당 풀로 만듭니다. 그럼 이걸 자금을 받아서 투자자한테 팔아버려요. 그럼 투자자한테 팔게 되면요. 이 투자자가 MBS라는 걸 이제 발행합니다. MBS가 바로 주택, 모기지, 저당, 백, 담보, S증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쪼개서 증권화 시켜서 투자자를 판다면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 앞쪽에서 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 있는데, 자, 이건 얘네는 하나의 자기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1차에서 얘네가 사채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얘가 저당 투자가 되니까 얘가 먹는 거는 이자 수익이죠. 이렇게. 그러면 처음 하시니까 시장은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요게 자금이 흘러가요. 그럼 채권이 줄면서 현금이 늘어납니다. 유동성을 증가하면 유동성 위험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서 한정된 제한으로 유동화되면 많은 차입자한테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1차는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 저당권이 채권이 형성되는 거고요. 2차는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으로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그래서 하나의 얘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사는 자, 모금자리론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주택연금의 보증 업무를 해주고, 그 다음에 MBS를 또 발행해서 유동화시켜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보증 업무를 해준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금융 파트는 아웃라인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기본소를 볼 때 니치라는 게 나오죠. 니치는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지분이고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도 지분이에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의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담보를 대출해 주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회사채 발행이기 때문에 부채금융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기본소에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문 과정은 이제 줄기를 잡기로 봐요. 자, 그러면 우리 금융 파트를 넘기게 되면은 자, 우리가 개발관리론입니다. 개발관리론. 제 개발관리론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관리 파트를 본다. 자, 그래서 제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제6장이 관리입니다. 자, 관리는 입문 과정에서 이제 잡으실게. 관리 파트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뜹니다. 그래서, 자, 관리 파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 관리라는 건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인 관리를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분류라는 게 있죠. 관리에 대한 분류서부터 스타트를 끊는데,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자, 관리의 분류. 자, 분류로 가게 되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법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관리. 자, 법률적 관리는 보존 등기 같은 걸 해서 소유권이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관리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받잖아요.
순수익과 관련되는 것이다. 경영을 잘하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은 현상을 유지해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자, 우리가 기술적 관리다. 자, 기술적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지 관리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기술적 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자, 어떤 거냐면, 건물이 금이 갑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하자라든지,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뭐 없어요. 뭐 기능적인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하자 유무는 다 기술적이다. 그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보존, 경제는 경영,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은 유지 관리다. 그래서 자, 이걸 강의에 대한 관리라고 하고 기술적은 협의에 대한 관리, 복합 개념의 논리로 보죠. 그래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있다면 이문 과정에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은 제목이 뭐가 되어 있냐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관리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경규로 봤을 때 영역을 이제 봐서 그 영역을 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데 자, 부재 소유자예요. 자, 대량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얘가 지금 거주를 여기서 못하고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를 두겠죠. 굉장히 이제 그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자, A, B, C 계속 많아서 뭐 Z까지 계속 물건이 있습니다. 땅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럼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자산 관리를 두게 되죠. 자산 관리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가 밑에 관리자를 둬요. 그래서 그 건물만 관리하는 게 건물 및 임대차 관리입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자, 근데 얘도 관리자를 또 두는 게 우리가 앞쪽에서 기술적 관리라는 외주를 또 주는 우리가 뭐 시설 관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설 관리가 하나의 우리가 소극적인 관리다.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잡았으면 좋고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나중에 제가 기본소에 가시게 되면 이 기술적 관리가 거의 시설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암기기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주체에 의한 관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 방식의 주체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원들이 낸다면 여기서 됩니다. 주체.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위탁 관리할 수 있고 남한테 맡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자기가 관리하는 자아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자아 관리가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관리원이 있어서 그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밀유지 보안관리 장점이 있죠. 지휘 통제력이 강해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고 타상화가 또 우려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이제 그거의 반대죠. 자, 현대적인 방식이 위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와 건축기술이 발달하는 위탁관리를 낳게 되기 때문에 현대적입니다. 그 위탁관리는 자아관리의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적인 것을 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지만 기밀 유지가 또 안 될 수도 있죠. 남한테 맡기니까. 그래서 혼합이라는 게 쓰는데 혼합 관리는 주의하실 게 과도기 채택되는 때는 유리해요. 과도기. 그래서 우리가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갑니다. 근데 자,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불명한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쪽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활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임차에는 주거용은 유대관계의 유도성, 그 다음에 매장용은 가능 매출액, 그 다음에 공업용은 우리가 화학공장에 목조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이용은 이 주거용은 전체적인 걸 다 내는 거고, 총임대차고, 그 다음에 공업용은 수임대차. 자, 순수한 임대료다가 경비를 협상을 해요. 1차, 2차, 3차가 3차가 일반적이고요. 매장용 부동산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긴 했어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을 이제 보겠지만, 이 비윤율차가 원래 계산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15회 때 한 번 나오고, 그것도 중개사법에서 나오고 안 나왔다가, 자, 30회 때 요번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비윤율차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촬영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가 30회 때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안 나왔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율임 대차가 어떻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만 염두에 좀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15회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요건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의 매출액의 총수익의 일정 비율을 또 해서 구한다는 거, 요것도 특징을 제가 나중에 그 문제도 풀어드리고요. 우리 기출문제 염두에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기술적인 그 유지활동에 있어서 유지를 한다. 자, 그럼 유지활동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방적, 일상적, 대응적. 그래서 예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적으로 유지활동을 하는 게 가장 신뢰성감이 부여되고요. 또 임차인의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예방적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일상적은 그냥 정기적이에요. 통상적으로 늘 수행하는 거고요. 대응적은 사후적입니다.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는 사후적으로 조치를 하는 수정적 유지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험은 딱 임대료 손실보험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건물이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대료 손실보험이다. 근데 손해보험은 뭐, 이 화재나 홍수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걸 자체적으로 이제 보상해 주는 거고, 책임보험, 채무보험은 우리가 임차인들이 우리 건물에 와서 또 다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손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전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 전 단계, 용지 단계이고, 신축 단계라는 게 이제, 건물이 금이 안 갔기 때문에 물리적, 기능적 요소가 제일 높다. 자, 안정 단계는 이제 사람을 친다면, 어떻습니까? 중년이죠. 중년에 일을 제일 많이 하죠. 경제적 유용성이 높고, 수명이 가장 길다. 부동산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경적 관리 비중이 크고, 노후 단계는 이제 우리가 관리가 부실하면 안정 단계보다 수명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다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건축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안전 폐물 단계로 이제 가서 다시 정개발 단계로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2절에 마케팅 단계라는 게 있어요. 자, 마케팅 단계는 우리가 나온다면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이상하게도 마케팅 단계를 안 내고 있어요. 근데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자체가요,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게, 이 마케팅은요, 이 종류에 따라 마케팅 활동이 다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케팅도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도 마케팅 활동에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가게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자,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마케팅이 갑니다. 공급자에서 수요자고.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은, 자, 공급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선점해서 우리가 시장을 점유해서 공급자 마케팅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STP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전략은 보통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피. 자, P가 네 가지가 있죠. 이 믹스 전략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상업용에 사용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이건 고객을 점유합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그래서 AIDA라는 게 있죠. AIDA. 아이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렇게 하거든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자로 가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해서 나가자는 거죠. 관계 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이죠. 우리가 한 번만 팔지 말고 장기적, 지속적 마케팅을 걸자. 관계를 유지하자. 자, 그래서 일회성은 아니고 관계 유지. 그러면서, 자, 이 마케팅은, 자, 누구로 가냐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이죠. 소비자와 생산자 간. 이렇게 둘 다 나오는 데 있다. 그 다음 우리가 브랜드라는 자체가 왜 삼성을 레미안 이렇게 하잖아요. 브랜드를 쓰는 게 계속적으로 레미안에 잘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강남에서도 그럼 강북에다 강남 가도 브랜드를 레미안 찾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은 세 가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시고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점유해서
틈새 시장을 점유. 그래서 공급자는 이 시장 점유라는 건 틈새 시장 점유가 나오거든요. 공급자다. SDP 전략과 포피믹스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입장으로 가는 거죠. 고객 점유, 아이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관계 유지는 뭡니까?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거를 아우트라인에 잡으시면 제가 다음에 이제 있는 이 강의에 마케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